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차 두 번째로 시행된 2급 필기 문제 직업 상담학 과목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번 융이 제안한 4단계 치료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융 하면은 융이 이제 우리 공부할 때는 이제 처음 나온 내용이네요. 그쵸? 이게 융의 그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이게 직업 상담에서는 크게 이제 강조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직업 상담사 필기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상담 이론에 있어서 융의 분석 심리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융의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분석 심리학은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역동적 심리학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요. 뭐 가장 큰 특징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성적인 부분을 프로이드만큼 이렇게 강조하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무의식의 개념에 있어서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이렇게 분류를 했었고, 이제 콤플렉스, 뭐 페르소나 이런 개념들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의 이제 치료 과정, 분석 심리학적 상담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그래서 정신역동적 상담이라 굉장히 관련이 상당히 밀접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고백 단계, 그리고 명료화, 교육, 변형, 고백, 명료화, 교육, 변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가장 먼저 고백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개인사를 고백하는, 말 그대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고백은 어쨌든 좀 내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와 치료자가 서로 비밀을 공유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서로 치료적 동맹이 형성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치료적 동맹이라고 하면 상담 관계에 있어서 동맹은 끈끈한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 형성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좀 관계가 단단해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담자의 고백 단계, 그 다음 명료화 단계, 말 그대로 뭔가 명확하게 밝히는 단계죠. 이제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기원을 탐색해 나가는. 네, 그러니까 그 정신역동적 상담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거잖아요. 무의식 수준까지. 네, 그런 부분을 떠올리셔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의 기원을 탐색하고, 문제의 기원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전이, 역전이가 발생이 할 수 있겠죠. 네, 전이, 역전이 뭐였죠? 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느끼는 감정을 말하죠. 어떤 감정이었죠? 내담자가 과거에 중요한 사람, 중요한 타인에게 느꼈던 감정이 상담 관계에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상담자한테. 그게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이가 나타나는 것은 상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상담자의 역할은 이러한 전이를 잘 캐치해서 전이에 대한 분석, 해석을 하는 것이 정신분석적 상담, 또 분석심리학적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전이는 뭐였죠? 네, 반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떤 감정? 과거에 중요한 타인에게 느꼈던 그런 감정이 이제 내담자에게 재현되는 것이 역전이죠. 그래서 역전이가 나타나게 되면 상담자는 이런 부분을 내담자에게 이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상담자 또한 이제 다른 뭐 슈퍼비전 등을 통해서, 또 다른 개인 분석 상담 등을 통해서 이 역전이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해소하는 것이 내담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상담자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역전이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단계, 명료화. 그러니까 상담이 깊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전이, 역전이, 탐색 등의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네. 이 단계가 명료화 단계. 그래서 고백 단계, 명료화 단계를 거치면 교육 단계가 되죠. 교육 단계는 이제 자신의 성격에 대한 통찰을 하는 거예요. 페르소나 자아의 초점이라고 했어요. 페르소나가 뭐죠? 네.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이죠. 네. 겉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적 인격. 네. 그래서 내면의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쉽게 말하면 사회적 인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겉으로 보여지는 인격. 네.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르소나와 자아. 자아는 이제 진짜 에고죠. 그 본래 모습, 내면의 모습. 네. 그래서 페르소나 자아에 초점을 두는 단계다. 자신의 성격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져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회 적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회 적응을 돕는 단계. 이것이 교육 단계입니다. 네 번째, 변형 단계. 변형 단계는 이 사회 적응을 넘어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단계죠. 내담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정신 경험에 초점을 두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 교육 단계에서는 사회 적응을 돕고 변형 단계에서는 자기 실현을 추구하도록 네, 이끄는 것이 변형 단계. 고백, 명료화, 교육, 변형.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나오는 것은 우선 이 단계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이제 우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백 단계, 개인 이제 내밀한 얘기를 이제 공유하는 네, 고백 단계 거쳐서 명료화 단계에서는 이제 깊어지는 단계, 그래서 문제의 기원을 찾아가는 단계죠. 무의식 탐색하고, 그리고 교육 단계에서는 페르소나 자아의 초점, 그리고 사회 적응 관련된 단계, 변형 단계는 자기 실현 추구.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직업 상담의 과정 중 역할 사정에서 상호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네, 상호 역할 관계 사정도 오늘 처음 나오는 내용이죠. 네, 간단하게 함께 공부해 볼게요. 상호 역할 관계 사정. 역할들 간의 상보적, 보상적, 상충적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상보적이라고 하면 상호 보완적 관계, 그리고 상호 보상적, 상충적은 상호 충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보적, 보상적, 상충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사정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 생애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는 그 내담자가 담당하고 있는, 내담자가 맡고 있는 생애 역할을 쭉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거하고 그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소요 시간 등을 추정한 다음에 이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게 이제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음,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는 말 그대로 동그라미로 각 역할을 이제 그리도록 해서 그 역할들 간의 관계를 이제 연결해서 표시하도록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내담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역할관계 등을 그리도록 함으로써 이제 역할들 간의 이제 내적인 관계, 내담자의 여러 역할들, 그 역할들 간의 내적인 관계들을 이제 조사하도록 하는 기법이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입니다. 생애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제 이 내적 관계, 그 동그라미 그리기를 통해서 내적 관계들을 서로 관계를 내적 관계들, 역할들 간의 내적 관계를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네, 이런 우선순위, 가치 순위를 정했고 또 역할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는 단계, 그 과정이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이제 상호 역할 관계 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로 들어가시면 이제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사정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사정이라는 것은 조사하고 결정하는 거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상호 역할 관계를 조사한다, 자세히 알아본다, 자세히 확인한다, 이런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호 역할 관계 사정 방법 아닌 건 몇 번이죠? 네, 3번이죠. 3번으로 넘어갈게요. 직업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직업 상담 관계를 협의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 상담 관계를 협의하는 내용. 자, 1번.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서 내담자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죠. 2번. 내담자가 직업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보일 때는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할까요? 저항을 보일 때는 이 저항도 상담의 그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어요. 다뤄야 돼요. 저항이 나타날 때는. 그럼으로써 상담자도 내담자의 저항을 다루면서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업 상담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된다. 네, 이게 상담 관계를 협의한다는 건 초기 단계잖아요. 구조화와 관계가 있죠. 구조화 단계. 네, 그래서 라포 형성 중요하고, 이제 서로의 역할, 기대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돼요. 네, 구조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4번. 상담자는 내담자가 직업 상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된다. 네, 이것도 이제 기대 수준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 수준을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면 현실적인 수준으로 분명하게 조정, 확인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상담자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상담 초기에 구조화와 관련된 이야기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 우리 했던 거죠. 슈퍼 직원인 문심자 씨는 뭐라 그랬죠? 현태의 부인이다. 기억나시나요? 네, 슈퍼 직업인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발달적 직업 상담 6단계. 발달적 직업 상담은 이제 슈퍼, 말 그대로 슈퍼는 여기서 중요한 분이죠. 직업 상담학에서. 네, 발달적 직업 상담. 슈퍼의 발달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직업 상담이 발달적 직업 상담이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 단계, 문제 탐색 및 자아 개념을 묘사합니다. 슈퍼의 발달 이론에서 중요한 게 자아 개념이잖아요. 자아 개념, 그쵸? 네. 그래서 자아 개념을 묘사한다. 문제를 탐색하고, 이것은 비지시적 방법으로. 그 다음 심층적 탐색. 네. 주제를 설정할 때는 지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심층적 탐색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네. 사고와 느낌.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와 느낌을 명료화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가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예. 그리고 현실 검증 단계에서는 수집된 사실적 자료들을 지시적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내담자가 자신의 태도와 감정을 탐색하고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결정 단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비지시적 방법, 지시적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었나요? 네. 비지시적 방법으로 진행되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에 대해서 다룰 때는 이게 지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내담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네, 즉 비지시적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그 외에 상담자가 설명을 하거나
네, 알려주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는 상담자 중심이죠.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지시적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고,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는 마찬가지. 의사결정은 누가 내리나요? 네, 내담자가 내리는 거죠. 상담자는 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 감정을 탐색할 때 비지시적으로 상담자가 도와주듯이 의사결정도 마찬가지로 상담자가 비지시적으로, 즉 내담자 중심적으로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지시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순서를 이 단계 순서를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 직업인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다 라고 했어요. 슈퍼 하면은 문심자 씨랑 성환이 있었죠. 슈퍼집 아들. 네. 그래서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 슈퍼 직업은 문제 탐색 및 자아 개념 묘사, 심층적 탐색,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의 탐색 및 처리, 의사결정. 네, 그래서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정답이 몇 번이죠? 문심자, 현태의, 그드무 르느브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고, 발달적 직업 상담 나왔으니까 발달적 직업 상담에 대해서 간단히 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발달적 직업 상담. 발달적 직업 상담은 진로 발달과 일반적 발달 모두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입니다. 네, 진로 발달, 일반적 발달 모두 강점을 강조해서 자신의 의미를 설정하도록 했어요. 직업 유능감 개념을 통해서. 네, 직업 유능감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 강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설정하도록 돕는다. 발달적 직업 상담의 과정으로는 생애 발달 단계와 직업 성숙도, 진로 성숙도를 측정한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슈퍼 이론을 떠올리시면 되죠. 슈퍼 이론에서는 뭘 중요시했어요? 이제 자기 개념, 이제 또 생애 계획, 네, 그리고 진로 성숙도 개념 중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애 발달 단계, 진로 성숙도 측정하는 게 발달적 직업 상담의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진로 성숙도가 낮은 내담자의 경우에는 직업 준비부터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하고, 직업 준비라는 것은 이제 이런 직업 상담 과정이 필요한, 직업 선택,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안내하고 또 실제로 탐색하는 그런 과정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진로 성숙도가 높은 내담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발달 단계에 맞게 진로 발달이 이루어져 왔으니까 이제 진로 탐색과 의사결정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겠죠, 바로. 그래서 직업 정보 수집하고 이제 분석 및 내면화 하는 단계를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집중검사, 정밀검사로 나뉜다 그랬어요.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는. 집중검사라는 건 초기에 집중적으로 종합진단이라고 그랬죠. 네,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 전체적인 영역으로. 정밀검사는 정밀하게 봐야 되니까 특수한 개별검사라 그랬죠. 상담 진행 과정 중에 필요에 의해서 정밀하게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개별검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 이것이 정밀검사. 그리고 두 가지 기법이 있다고 했죠. 네,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법인데, 진로 자서전 하면 자서전은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로 자서전은 과거 의사결정 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래서 과거의 일상적인 결정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진로 자서전입니다. 네, 학과 선택, 아르바이트 등의 선택을 이제 과거의 이런 결정들을 떠올리면서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 진로 자서전.
의사결정 일기. 일기는 언제 써요? 매일매일 쓰잖아요. 네.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을 기록하는 것이 의사결정 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일기를 보면 매일의 일상적 결정들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진로자서전, 의사결정 일기, 발달적 직업상담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입니다. 네. 이렇게 발달적 직업상담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5번.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아닌 것은? 네, 아주 중요하죠. 거의 뭐 매번 출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죠.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1번. 내담자에게 적합한 직업 결정. 아까 의사결정 그 문심자 씨 현태 부인 할 때, 발달적 직업상담 얘기할 때 직업상담사의 역할, 의사결정 단계에서 지시적이었어요? 비지시적이었어요? 네, 비지시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했죠. 왜?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 그랬지. 상담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담자 주도적 과정이니까 비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직업상담사가 직업을 결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정은 내담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2번, 내담자의 능력, 흥미, 적성의 평가. 그렇죠. 뭐 검사를 통해서 하는 기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능력, 흥미, 적성을 파악을 해야 되죠. 3번, 직무 스트레스, 직무 상실 등으로 인한 내담자 지지.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3번, 내담자의 삶과 직업 목표 명료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1년에 관련 있는 또는 관련 없는 사실들로부터 일관된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네,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관련 있는 또는 관련 없는 사실들에서 일관된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악한다. 뭐죠? 네, 변별 진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별해준다는 거잖아요. 문제를 구별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관련 있는 것, 관련 없는 것 서로 구별해준다 라는 의미에서 변별이거든요. 변별해준다, 구별해준다. 네, 그래서 변별 진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는 자주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워낙 그 중요한 이론이고 현재 가장 뭐 잘 많이 활용되는, 네, 그런 직업 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윌리엄슨이죠. 네, 윌리엄슨, 파슨스, 헐, 다 특성 요인 이론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죠? 네, 표준화 검사에서 출발했습니다. 표준화 검사를 중시하고 이제 활용을 합니다. 네, 표준화 검사 활용을 하니까 과학적, 합리적 방법을 강조하죠. 네, 과학적, 합리적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입니다. 표준화 검사를 강조하고 표준화 검사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즉 객관적 이해를 강조하는 거죠. 객관적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객관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특성요인 직업 상담에서는 사례 연구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하듯이 정보의 수집, 분석, 종합을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특성요인 직업 상담의 단계에서는 정보의 수집, 종합 단계가 있죠. 네, 분석, 종합. 그래서 정보의 수집, 분석, 종합을 강조한다. 마찬가지 이제 정보의 제공, 설명을 강조하게 되죠. 검사를 통해서 이해한 내용을 내담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해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제공, 설명이 나오면 상담자 중심의 상담이 되겠죠. 상담자가 알려주는 부분이잖아요. 상담자 중심이라는 것은 지시적 상담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지시적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상담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니까 교육자 역할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는 촉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겠죠. 네.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니까요. 이렇게 특성요인 직업상담 딱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특성요인 직업상담의 의미는 특성과 요인을 연결해서 적절한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특성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검사로 측정하는 거죠. 검사로 측정할 수 있는 개인의 특징을 특성이라고 하고, 요인은 직업 성공의 요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직업적인 요인, 성공적인 직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특징을 요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인 요인 서로 연결을 시켜서 여기에 부합하는 적절한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끝. 그 특성 요인 직업 상담 반드시 이 내용을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혼자서 설명을 해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었죠.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뭐였죠? 네, 6단계.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6단계.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처상추. 네, 이제 처음부터 영상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이제 너무나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너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성 요인 직업 상담 단계는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 지도까지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예상추. 그래서 분석 단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검사 실시하는 단계죠. 네, 내담자 관련 자료 수집, 심리 검사 단계. 그래서 표준화 검사를 통해 검사 실시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적성, 흥미, 동기 등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 종합 단계. 종합 단계는 내담자 이해를 위한 정보를 수집, 종합하는 단계. 그래서 추가로 또 성격 강점, 약점, 욕구, 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는 단계. 진단은 이 종합된 진단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검토해보는 단계입니다. 검토를 했으면 예측해야겠죠. 처방 단계. 예측, 처방 단계. 예측 단계에서는 문제들의 가능한 결과들을 판단하고 대안적인 방법들을 이제 예측하는 단계가 예측, 처방 단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측이 됐으면 상담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력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지도, 이렇게 해서 그 의사결정을 돕게 되죠. 그래서 추수지도는 상담 단계 이후에 끝나고 나서 어떤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면 위의 단계를 다시 반복한다는 거죠. 네, 다시 이제 그러니까 AS라 그랬어요. AS의 개념으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단계를 반복하도록 돕는 것이 추수지도. 또는 이런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에 점검하는 것도 추수지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 분석, 종합, 진단, 처방, 상담, 추수,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처상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으로 갈게요. 7번. 직업 상담을 위해 면담을 하는 중 즉시성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즉시성, 우리 공부하는 중에 이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즉시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상담 과정 중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즉각적인 감정을 표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현재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담자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한 이제 그 감정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내담자에게 뭐
그루잠 씨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뭐 이런 기분이 들어요. 아니면 뭐 제가 말한 거에 뭐 어떻게 느끼세요? 이렇게 바로 현재 초점을 두고 그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상담자의 인식을 내담자에게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 즉시성을 통해서 이제 다루는 것은 내담자가 통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이제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담자의 대인관계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상담자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담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적 갈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네, 상담자가 뭔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있으면 그거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대인관계적 갈등의 기회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상담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즉시성인 사용이 효과적인 경우는 상담에 있어서 방향감이 없는 경우에는 상담자가 이거 언급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다뤄야 될 필요를 느끼는 거죠. 상담의 방향성이 없으니까 내담자에게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즉시성의 사용이 가능하겠죠. 네, 지금 상담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네,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의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네, 내담자의 말에 신뢰성에 좀 의문이 든다. 그러면 그런 느낌을 상담자가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사회적 거리감이 있는 경우, 뭔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거리감이 있으면 이게 진행하기가 어렵겠죠.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다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을 때도 이 긴장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다룰 수 있겠죠. 마찬가지 내담자가 지나치게 의존성이 있거나 아니면 역의존성이 있을 경우에도 이제 즉시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 내담자 간 친화력이 있을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즉시성을 사용할 때 뭔가 되게 불편해질 수 있는데 친화력이 있으면 이제 이런 것을 다룰 때 좀 너무 불편하지 않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다룰 수 있겠죠. 그래서 친화력이 있을 경우 사용이 효과적입니다. 즉시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즉시성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1번 방향감이 없는 경우, 상담의 방향을 잃은 것 같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2번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그 내담자의 말에 신뢰하기 어렵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제 다루는 게 좋겠죠. 3번 내담자가 독립성이 있는 경우, 내담자가 독립성이 있는 경우는 이거를 사용할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내담자가 독립성이 있는 경우는 좋은 거잖아요. 상담에 있어서 그런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독립성이 있다는 거는 자신이 상담에 있어서 이제 내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견뎌낼 힘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겠죠. 4번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사회적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 즉시성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8번 게슈탈트 이론에 관한 설명. 게슈탈트 1번 지금 여기서 중요하죠.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와 각성을 중시한다. 자각 중시한다 그랬어요. 자각, 각성이죠. 2번 니은 성격은 생물학적 요구 및 충동에 의해 결정된다. 생물학적 충동 뭐죠? 생물학적 욕구, 생물학적 충동 뭐죠? 정신 분석적, 정신 역동적 이론이죠. 디귿 인간은 신체, 정서, 사고, 감각, 지각 등 모든 부분이 서로 관련을 갖고 있는 전체로서 완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뭐예요? 전체성과 통합 추구.
맞죠? 전체성과 통합 추구, 게슈탈트 이론, 형태주의 이론, 맞는 이야기죠. 4번. 인간의 행동은 외부의 환경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외부의 환경에 의해 인간의 행동이 좌우된다. 어떤 이론이죠? 이거는 이제 행동주의 관점에 가깝죠. 네, 행동주의적. 인간의 행동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는데, 이제 게슈탈트 이론 우리 또 같이 또 정리를 해볼게요. 형태주의 상담이라고 하죠. 게슈탈트 상담, 펄스, 게슈탈트 상담. 자, 여기 지금에서의 자각과 경험을 강조했어요. 네,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딱 느끼는 거. 그래서 게슈탈트에서의 자각 경험, 네, 뭔가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요. 뭔가 딱 그 단계적으로 그런 자각 경험이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서 뭔가 전체 통합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하 익스피리언스라 그래서 한순간 이렇게 빡 뭔가 이렇게 딱 오는 것. 네, 자각. 그런 식으로 그런 자각을 통해서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것. 네, 그게 이제 형태주의 상담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해결 과제 개념이 나오면 게슈탈트 상담이라고 했죠. 미해결 과제라는 게 뭐였죠? 내담자의 내면에 뭔가 해소되지 않은, 표출되지 않은 감정, 과거에 어떤 해소되지 않은, 표출되지 않은 감정을 미해결 과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이 미해결 과제를 다루고, 네, 그래서 이 미해결 과제를 다루고 해소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경과 배경의 개념이 나와요. 전경과 배경이 뭐였죠? 우리가 그림 얘기했었죠.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게 한 장의 그림인데 이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은 사람 두 명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술잔 그림이에요.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게 그림이 내용이 달라지죠. 술잔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 얼굴 두 개 마주 보는 걸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를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전경과 배경으로 설명을 했었죠. 네, 전경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중요하게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 내가 중요하게 지각하는 부분,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전경으로 떠오른다고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배경으로 밀려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전경으로 드러난 부분이 이제 나에게서 처리가 되면 전경이었던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되면 밀려나고 다시 배경이었던 부분이 전경으로 올라온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또 처리되면 또 다른 부분이 전경으로 올라오고 이런 식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나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강조했죠. 그리고 나의 생각, 감정, 또 신체적인 이런 자각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네. 그리고 외부 환경과의 접촉 이런 걸 통해서 자각과 접촉을 통해서 아까 전경과 배경의 개념처럼 이제 하나의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하게 된다. 실제로 이 전경과 배경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체잖아요. 네, 하나의 통합된 것인데 이제 나의 지각에 초점에 따라서 어떤 건 전경으로 떠오르고 어떤 건 배경으로 남아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것은 하나의 전체이고 통합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게슈탈트 상담의 목표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슈탈트 상담에서 또 출제되는 내용이 접촉장애라 그랬어요. 이 자각과 접촉을 통해서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자각과 접촉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네, 그 원인들을 접촉장애라고 합니다. 접촉 경계장애라고도 하고 이게 나와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 있어서 그 경계에 있어서 방해가 있는 것. 그래서 접촉장애, 접촉경계장애라고 합니다. 자, 내사라는 것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다른 외부 환경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내사. 투사는 정신력 동적 이론의 방어 기제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투사. 내 감정, 내 욕구인데 다른 사람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 야, 너 화났잖아. 내가 화가 났는데. 내가 화난 거를 지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화난 걸로 지각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 투사. 융합. 융합은 서로 지나치게 의존적인 거죠.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어. 네. 서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는 두 대상이 이제 구분이 없어진 상태로 지나친 의존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융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에서 사고와 감정이 융합되어 있는 것은 우리 그 심리적 괴로움, 심리적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서로 분리가 되지 않고 융합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심리적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래서 탈융합이 심리치료의 기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융합이었고요. 반전. 반전은 반전 형성, 반전 행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내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게 하고 싶은 행동을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혹은 타인이 나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행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반전이죠. 반전 형성, 반전 행동. 반전 행동. 그리고 자의식. 자의식은 사회불안이랑 관련이 되죠. 내가 나를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의식하고 관찰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너무 너무 초점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편향. 편향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과의 접촉을 피하는 거죠. 뭔가 내 심리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접촉을 피하거나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일부러 이제 시선을 돌리는 거죠. 관심을 돌리는 것.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괴로울 만한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 접촉을 약화시키는 것을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사, 투사, 융합, 반전, 자의식, 편향.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가 나와도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9번으로 넘어갈게요. 직업 카드 분류로 살펴보기에 가장 적합한 개인의 특성은 뭘까요? 직업 카드 분류는 직업 카드를 한 장씩 넘기면서 이 직업을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쪽, 안 좋아하는 쪽 이렇게 나눠 놓는 거잖아요. 흥미에 대한 거죠.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흥미를 사정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수포의 흥미사정기법 종종 나오는 내용이죠. 흥미사정하면 슈퍼의 흥미사정기법 떠올리시면 되는데 표현, 조작, 조사된 흥미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검사된 흥미도 있는데 보통 뭐 세 가지를 실기에서도 세 가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검사된 흥미까지 언급된 이제 교재들도 있으니까 이제 뭐 같이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표현된 흥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담자가 직접 표현한 흥미죠. 직업 카드 분류 방법처럼 직접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표현한 것. 직접 말하도록 하는 기법이 표현된 흥미. 그래서 직업 카드 분류, 흥미 탐색,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서 표현된 흥미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조작된 흥미. 조작된 흥미는 질문을 하거나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질문, 관찰하는 것이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는 표준화된 검사라고 했죠. 인벤토리가 검사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하는 게 조사된 흥미. 스트롱 직업흥미 검사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조사 방식은 이제 실제 직업인의 흥미랑 내담자의 흥미랑 비교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스트롱 흥미 검사가 실제 그런 방식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조사된 흥미. 네. 마지막 검사된 흥미는 이제 성취도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그 영역에 대해서 흥미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게 검사된 흥미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흥미사정기법. 네. 그 다음에 흥미사정이 있으면 가치사정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죠. 가치사정기법도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기보고식 가치사정기법으로는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네, 가치의 순위 매기기, 네, 체크리스트에 그 가치를 넣어놓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해서 순위 매기기, 그리고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회상하는 것, 직업 선택, 여가 선택 등등, 그리고 절정 경험 조사하기 중요하죠. 최고 절정에 이르렀던 경험에 대해서 조사함으로써 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죠. 마찬가지 시간과 금전 사용 계획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시간이나 돈이 주어졌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 사람이 어떤 계획으로 이거를 활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사정하는 기법이 되겠고, 백일몽, 이거는 개인적 환상으로서의 백일몽을 말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도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우선시하는 가치를 알 수 있겠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하면은. 그래서 가치사정기법까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10번으로 갈게요. 6개 생각하는 모자 기법. 네. 우리 이거 했었죠? 이것도? 네. 꽤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6개 생각하는 모자 색깔 뭐뭐뭐 있었죠? 청백적, 녹, 흑황. 청백적, 녹, 흑황이었죠. 청백적, 그 다음에 정녹, 네. 청백적, 녹, 흑황. 그래서 정답은 갈색. 그런데 이제 색깔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도 문제가 좀 이렇게 쉽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편인데, 내용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6개 생각하는 모자 기법. 진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이제 모자 6가지 색깔이 있는 모자가 있는데 각 색깔마다 컨셉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각 색깔마다 컨셉이 있는데 그 색깔의 모자를 쓰면 그 컨셉의 관점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각 색깔에 따른 역할을 기억을 해놔야 된다.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청백적, 녹, 흑황.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흑색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흑색은 시꺼머니까 부정적 사고. 네. 부정적 사고를 의미하는 게 흑색 모자. 그렇죠? 흑색. 반대로 백색은 이제 흑색은 부정적 비관적인데 백색은 뭔가 하얗잖아요. 객관적 사고. 우리 백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중립적이고 객관적 사고 백색입니다. 네, 중립적 객관적 사고는 백색. 흑색, 백색 됐어요. 그 다음에 적색. 적색은 직관, 직감이라고 그랬어요. 뜨거운 직관, 뜨거운 직감. 네, 직감하면 감정, 뜨거운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적색은 직감이다. 뜨거운 직관, 직감. 그래서 적색. 그럼 적색의 반대 이제 청색이죠. 청색 같은 경우는 좀 냉정해요. 네, 합리적이죠. 적색이 직관, 직감, 뜨거운 직관, 직감이었다면 청색은 조절하고 통제하는 청색이죠. 네,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 합리적인 역할, 이게 청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녹색은 뭐였죠? 녹색하면은 뭔가 창의적 사고, 녹색 산업, 녹색 혁명을 떠올리라고 했어요. 이제 녹색 산업, 녹색 혁명 시대예요. 뭔가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대죠. 네. 기존의 사고로는 이제 우리 지구가 다 죽어가요. 네. 그래서 녹색 산업, 녹색 혁명, 다양한 창조적 사고 역할이 녹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색. 황색은 눈앞이 노랗다고 했어요. 눈앞이 노란데 낙관적이다. 네. 눈앞이 노란데 낙관적이다. 황색, 낙관적 사고. 이렇게 6가지.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1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또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네, 저도 이제 많은 힘이 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